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혜의 숲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남다른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지식이 생산되고 또 유통되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그 많은 지식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저희 지혜의 숲에서는 지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품격이 있는 강연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판 것을 중개하는 사람을 집주룹이라고 합니다. 책을 사고 판 것을 중개하는 사람을 책회라고 하죠. 제가 지금부터 지식을 중개하는 사람, 지식주룹, 직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의 숲을 함께 여행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린덴만 씨.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린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가연 아나운서입니다. 이 숲을 더 면밀하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혜의 숲으로 떠나기 전에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이 강연 주제를 알 수 있는 물건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 상자 안에 있는데요. 네. 이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빵이 있네요. 빵이요? 네, 이렇게. 오, 응? 오늘 네. 주제가 뭘까요? 빵? 빵? 빵 하면 뭔가 이렇게 프랑스가 떠오르는데 네. 관련된 주제일까요? 에이, 빵은 독일이죠. 네. 선뜻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주인공 모셔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빵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예, 예. 네, 이 빵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제가 빵을 넣어두셨어요? 빵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지금 저 빵이 바로 이제 호밀로 만든 빵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밀빵도 좋아하지만 호밀로 만든 빵을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호밀빵이었어요? 예, 그리고 밀과 호밀 등 곡식이 많이 나는 땅이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네. 러시아 남부인데요. 최근에 그 전쟁의 와중에 또 그 곡물 협정이 그 파기되면서 상당히 답답한 처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호밀빵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은 러시아인가요? 우크라이나인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현대사의 어떤 이면, 더더군다나 그 비극적 이면을 살펴봄으로써 이 전쟁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우크라이나 현대사의 비극적 이면. 예. 유한수 교수님을 따라서 지혜의 숲.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9세기에 그 당시에 가장 그 세계 유럽의 중심지가 동로마 제국이었는데 동로마 제국 북동쪽에 동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슬라브인들이 그때 이제 9세기에 처음 국가를 세웠는데 그 국가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루스였습니다. 루스. 그래서 오늘날 이 동슬라브인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이렇게 그 세 나라가 있는데 이 세 나라가 근대 이전에는 다 그 종교가
그리스 정교였어요. 그 다음에 그 동슬라브인들이니까 그 말이 거의 같았거든요. 교수님, 근데 핏줄도 같고 언어도 예. 같고 종교도 같으면은 예. 나눠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져서 그렇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중세까지는 루스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13세기에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나오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정복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그 루스라고 하는 국가의 중심지가 키우, 오늘날 그 키예프였는데 여기가 바로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루스가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던 도시가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 도시가 바로 모스크바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모스크바가 이제 중심지가 되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게 모스크바 공국, 나중에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을 했고요.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쑥대밭이 됐던 이 우크라이나 땅에는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다가 코사크라고 불리는 집단이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코사크는 농민인데 자기 땅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전사 농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7세기가 되면 당시 동유럽의 강국이었던 폴란드가 힘을 뻗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폴란드를 막아내기에는 자신들의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동맹 세력을 찾게 되는데 이 동맹 세력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아까 그 동방 정교를 믿는다고 했는데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그 이질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작용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은 같은 종교를 믿는 동맹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둘 사이에 이제 협정이 맺어지게 되죠. 이 그 협정이 바로 페레아슬라우 조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조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약 이후에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동쪽은 러시아 제국의 그 영향 아래로 들어갔고 우크라이나의 서쪽은 폴란드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니프로라고 하는 강 서쪽과 동쪽의 역사 발전 경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그 유대인도 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사람들도 살게 되고 그 러시아 사람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시골에 살았던 거예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주로 거의 대부분이 시골에 살았고 도시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거의 대부분 러시아 사람, 폴란드 사람, 유대인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9세기 후반에 동유럽의 그 민족주의 열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우크라이나 도시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별로 안 산다고 했었는데 소수 지식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시에 살면서 세계 정세를 접하게 되면서 우리도 제국의 지배에 벗어나서 독자적인 국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의 그 지식인들이 또 청년들이 민족주의 성향을 드러내니까 가장 걱정스레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러시아? 러시아 바로 쪽이죠. 러시아 제국의 유정자들이 이 우크라이나가 따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또 소수민족들이 다 함께 분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억압책을 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말 쓰지 마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문화, 고유 문화를 즐기지 못하게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의 별명이 생기죠. 그게 바로 민족들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 안에서 민족주의 자율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통제를 받고 갇혀 지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이런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품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소수 지식인 우크라이나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의 그 95% 가까이 그 되는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인데 이 농민들은 동네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사실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럽의 판도가 흔들리게 되는데 오. 아시겠지만 전쟁의 와중에 1917년에 러시아 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자, 네. 그러면 권력을 주게 된 레닌이 러시아 제국을 어떻게 말하면 물려받아서 그쪽 지역을 통치하는데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네. 권리를 준다는 것이죠. 희소식이죠. 예, 이쯤 예. 되면 우크라이나가 좀 독립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예, 예. 세계대전에다가 제국 붕괴되고 예. 이제 민족 자결주의 나타나서 독립 이거 예. 아닌가요? 그런데 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독립운동의 기후는 도시에 있는 소수 지식인들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먼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한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네.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뭐 여러 가지 노동력도 필요할 거고 토지도 필요할 거고 자본도 필요할 거고 토지가 필요하겠죠, 농민들에게. 예.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는 자기 토지를 갖는 게, 자기 땅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다고 해도 내게 땅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볼셰비키 당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쥐었으니 귀족들의 토지를 뺏어서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약을 하게 되죠. 혹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농민들 거의 대다수가 독립을 하기보다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볼셰비키 당과 더 이제 친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하게 되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사회주의 세력을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지지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형태로 소련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에서 참 그 아이러니한 게 1930년대 초에 소련의 지배자였던 스탈린이 농업 집단화 정책을 펴게 되죠. 소규모 농장을 다 통폐합해서 대규모 국영 농장, 집단 농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우크라이나에서 집중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 정책의 대실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실패, 그리고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이 곡물이 많이 나기로 이름난 우크라이나 땅에서 대규모 기근,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931년, 1932년, 1933년 요 사이에 학자들은 보통 350만 명 가량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정말 엄청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밝은 측면이랄까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바로 스탈린이 농업 집단화 정책과 더불어서 그 공업화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농사만 짓던 우크라이나가 공업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30년대 같은 시기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자꾸 한국사하고 이게 겹치는데요. 예, 예. 17세기에 폴란드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했다. 예. 이게 굉장히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아주 그 안 좋은 그 선택이 아니었나 예,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사실은 이게 한반도와 주변 열강의 관계와 비슷한 측면과 다른 측면이 있는데 비슷한 측면은 우크라이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정치 상황을 보자면 폴란드, 러시아, 튀르크처럼 어마어마한 열강 사이에서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그 발전 경로를 밟지 못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측면이고요.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 사실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어떤 뭐랄까요 그 인종적인 분류법에서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이라고 하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차이점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동슬라브인이라고 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러시아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그 간격이란 것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볼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 사이에서 또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한 인물을 거론해야 될 텐데요. 그 인물이 바로 돈초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돈초프는 우크라이나 파시즘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겪어보니 강한 민족만 살아남더라. 그리고 전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아. 그리고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증오하고 더 많이 민족적 광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씨도 느끼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뭐와 비슷하겠습니까? 이제 어떤 민족 우월성 쪽으로 가거나 예. 내가 다른 국가들 어느 정도 말살시키고 다른 민족들 말살시켜야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뭐 히틀러하고 별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이제 파시즘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 파시즘이 그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돈초프라고 하는 인물에게서 체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초프가 우크라이나 독립의 그 한 줄기를, 한 흐름을 파시즘적으로 이끌고 갔고요. 그리고 그 물줄기 속에서 성장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스테판 반데라는 일단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려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939년에 네.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유럽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게 되고요.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치 독일의 군대가 소련에서 연전연승, 달리 말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군대인 붉은 군대는 연전연패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소련에서 기세가 독일로 넘어왔을 텐데 그렇죠. 반데라하고 독일하고 싸우게 되는 건가요? 스테판 반데라는 처음에는 주적을, 그러니까 예. 가장 첫 번째 적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일에게 협력하면은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은 소비에트 연방인데 소비에트 연방의 적은 나치 독일이니 나치 독일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했구나. 예, 그래서 나치 독일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주할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테판 반데라는 기회를 들어서 1941년 6월에 우크라이나 국민정부를 선포합니다. 정부를 세우고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나치 독일에 협력했고요. 이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나치 독일군을 침략군으로 생각하지 않고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풍습에 손님을 환대할 때 그 하는 행동이 뭐냐면 빵과 소금을 들고 이렇게 환영하는 것이거든요. 환영한다. 반가운 손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빵과 소금을 들고 나치 독일군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요. 저 독일에서 집들이 예. 할 때 선물로 빵과 소금을 갖다 줘요. 그래서 독일도 그렇습니까? 네. 예. 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독립주의자 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그 뭐랄까요 뿌린 선전 책자에 보면은 우크라이나 말로 그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그 군대 구호가 바로 저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 그리고 독일군에게 사열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나치식 경례를 하면서 독일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되게 놀랍네요. 전혀 몰랐던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서부에서는 그 폴란드 지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폴란드인,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그 폴란드계 주민들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 즉 그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세력의 핍박 대상, 학살 대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봉기군이 불렀던 군가의 가사를 보면요. 폴란드 놈들을 죽여라. 모스크바의 빨갱이 유대인 놈들을 죽여라. 이런 식의 증오감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이 공포심을 가지게 된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대규모로 도망치는 사건도 있었고 제때 도망치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폴란드계 주민 학살이 1943년에 빚어지게 되는데 이때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폴란드계 주민의 수를 학자들은 보통 10만 명 내지 15만 명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뭐 그 끔찍한 정말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방식으로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이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어떤 일까지 있게 되냐면 살다 보면 우크라이나인 남자하고 폴란드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 수가 있는데 네. 이때 스테판 반데라 주의자들이 와서 우크라이나인 남편에게 너희 부인과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강요를 하게 되고 도저히 그런 행위에 따를 수 없는 우크라이나 남편을 너는 민족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하면서 죽이게 되는 이런 비극까지 일어나게 되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인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1943년에 또한 어떤 일까지 있냐면요. 우크라이나인으로 편성된 나치 무장 친위대 바펜 SS 부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히틀러는 순수 독일인, 순수 아리아인으로만 무장 친위대 부대를 만들었었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병력 소모가 심해서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순수한 아리아인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부대까지 허용하게 되는데 이때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부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 13,000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무려 8만 1,999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무장 친위대 부대 할리치나는 1943년에 전투에 투입하게 되죠. 당연히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소련군과 싸우게 되는데 이 소련군의 상당수가 또 우크라이나인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크라이나인 민족끼리도. 나치 친위대 부대와 불군대 소속된 소련군에 소속된 우크라이나의 청년들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아유.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 막바지 이르면서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니까 독일인조차도 이제는 못 이긴다 싶어서 전선을 이탈하고 탈영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치 독일에 충성을 하면서 끝까지 무기를 놓지 않고 소련군과 연합군과 싸웠던 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인 나치 친위대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했으면 예. 이제 전쟁에 이제 나섰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분들 다 처벌을 받았습니까? 예.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일 텐데요. 사실 전범 재판에 회부돼야 될 네. 상황인데 책임 물어야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나치 무장 친위대 부대 할리치나 부대의 군인들이 원래 소련군으로 만약에 인도가 되면은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텐데 그렇게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아닌 영국군으로 항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8,000명 가량의 할리치나 부대가 영국으로 이송되었고요. 그 영국으로 이송된 부대의 상당수가 한 6,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른바 신분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인종학살을 저지른 전쟁 범죄자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에 맞서 싸운 자유의 투사다라고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소련과 미국이 대치하는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되는데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투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상당히 미국과 서방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유시한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인 전쟁 범죄자들을 처단하기보다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분 세탁을 허용하고 어떤 경우 캐나다라든지 미국에 정착한 일부 전범들은 그쪽 정치계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계층 상승을 하고요. 심지어는 대학 총장까지 한 사람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고. 아니 마땅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고위 계층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와. 그만큼 20세기 후반기의 냉전 상황이 상당히 정치적으로 볼 때 비정한 측면이 있고요.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선과악의 판단 내지는 도덕적 판단을 무디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스테판 반데라에 대한 예, 평가가 예.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서는 민족주의자라는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예, 제3의 시각으로 보면 예. 학살자고 전범이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 반데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까? 예, 정말로 민감한 문제일 텐데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이 스테판 반데라를 전쟁 범죄자라고 네오나치의 어떤 선구자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서부에서는 전쟁 범죄자가 아니다. 민족의 영웅이다.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투사이고 우리나라를 세운 어떤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치계에 반영이 돼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2010년에 친서방 정책을 펼치는 유센코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최고 권력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이 유센코 대통령이 반데라에게 최고 훈장을 추서한 거예요. 국가의 영예를 이제 바친 건데, 그 이듬해에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친러시아적인 성향을 지닌 야누코비치 대통령이었는데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이 훈장 추서를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서 2018년에 우크라이나 의회가 취소됐던 훈장을 다시 우크라이나의 독립의 아버지인 스테판 반데라에게 수여하겠다고는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죠. 그리고 2018년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도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당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냐면 스테판 반데라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위인이다. 단 훈장을 수여하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절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교수님, 그 전에 예를 들면 훈장 수여했을 때마다 예. 폴란드에서 엄청 막 반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예. 항의하고 두 나라 간에도 어떤 갈등 요소가 될 텐데 예. 이때는 어땠을까요? 폴란드 측에서. 스테판 반데라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주는 훈장을 주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나라가 첫 번째가 폴란드, 두 번째가 이스라엘. 러시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변 국가들에게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뭔가 약간 일본에서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예. 거기 갈 때마다 어쨌거나 중국하고 한국에서도 이제 반발 있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요 스테판 반데라가 사실은 아주 치열한 어떤 갈등의 초점이기도 하지만은 이 스테판 반데라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단을 추앙하고 그 정치 노선을 물려받은 세력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당을 자유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대의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네오나치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침공을 했는데 푸틴이 말하는 네오나치 세력이 바로
바로 이 스테판 반데라를 계승하는 우크라이나 자유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이 나오는데요. 바로 우크라이나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스테판 반데라의 동상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 우크라이나 그 전국에 20군데의 저런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20군데 동상이 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동부에는 저런 동상이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또 한 번 나라가 요 스테판 반데라를 놓고 두 쪽이 난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바로 저 사람이 초기 자유당의 당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석상에서 당당하게 나치식 경례를 네. 하고 있죠. 그리고 스테판 반데라의 생일이 너무너무 외우기 쉽습니다.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그 새해 맞이 행사를 우크라이나에서 하는데 이때 우크라이나의 극우 세력들이 새해에 저런 그 스테판 반데라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저 지금 펼침막을 들고 있죠. 저 펼침막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영웅을 본받자입니다. 근데 그 영웅이 바로 이제 스테판 반데라이죠. 사진이 박혀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우크라이나 비극을 얘기하면서 거듭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인 무장 친위대 부대 할리치나 부대를 얘기했었는데 그 할리치나라는 그 곳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입니다. 거기서 축구 게임이 벌어질 때 그 팬들이 대형 펼침막을 펼쳐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와. 저 깃발이 바로 할리치나 사단의 부대 깃발이었어요. 그 말이 돼요? 이게 예.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우길기 같은 느낌 아니에요? 예. 국제 여론의 어떤 그 주요한 토픽이 됐던 사진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도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에 전선을 시찰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 뒤에 등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 경호 그 부대 군인이 보이시죠? 거기 어떤 심벌이 보이죠? 이 심벌이 바로 토텐코프,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상징이 바로 저 해골입니다. 우리가 네오나치를 척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봐라, 대통령을 경호하는 우크라이나 정규군 군인들이 그 나치의 해골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데 이게 바로 그 네오나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선전할 수 있는 건수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아니, 전 지금 사실 독일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독일에서는 이런 무늬를 갖고 돌아다니면은 징역 3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전선을 방문했으니 철통같이 이제 그 경호를 해야 될 텐데 그 경호에 투입된 우크라이나의 정규군들 가운데 저런 식으로 나치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그 군인들, 병사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됐고 저런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신나는 사람들이 러시아군일 것이고요.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 국가,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스테판 반데라가 이끌었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적이 유대인, 폴란드인, 러시아인들을 얘기하고 이 세 민족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끔찍한 그 만행을 자행했던 것인데요. 유대인들도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 폴란드인들도 학살 대상이 되면서 죽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폴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적 중에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이 사라졌죠. 지금 스테판 반데라가 말하는 적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였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한답시면서 우크라이나 침공하게 되면서요. 우크라이나 안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죽거나 네. 아니면은 러시아로 이주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스테판 반데라를 전쟁 범죄자로 비난하면서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간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스테판 반데라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는 이런 역사의 역설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역사의 비극, 더 나아가서 20세기, 21세기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요즘 뉴스 보면 예, 전쟁 이야기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저 강연하시면서 어땠습니까? 이 지혜의 숲이니까 네. 가슴 아프고 그 뭔가요 꺼림칙한 얘기지만 또 이런 역사의 진실을 또 우리가 알고 서로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겨나고 이 지혜가 생겨나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이 전쟁의 상처도 이 지혜의 숲으로 예.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강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리나라와 맞닿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동서로 정신적으로 나눠져 있는 뭐 분단이라던가 외세 그런 세력 간의 다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나라도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고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가 더 많이 이렇게 더 지켜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약간 딱 흑백으로 봤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당하고 있고 러시아는 가해자 이 정도로만 딱 이렇게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렸던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보이는 거 다 아니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푸틴이 당연히 잘못했고요. 근데도 우크라이나 내부적으로 이런 애매한 역사가 있다는 거 저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역시 교수님 덕분에 좀 좋은 거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를 보면서 우리 이 한국인들이 생각해 봐야 할 점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 느끼시겠지만 더 선한 이념, 네. 아까 말씀드린 인권, 그다음에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와 결합을 해야지 그 민족의 밝은 앞날을 그 약속할 텐데요. 이것이 배타성, 우리 민족끼리만 잘 살자, 우리 민족끼리만 뭉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름 아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배제하고 그 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앞날에도 크나큰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다. 네. 이런 교훈을 사실은 20세기 현대사, 특히 우크라이나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역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생각 다 하셨겠죠?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은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이해할 때 현실을 좀 더 사실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존의 것에 새로운 외래 문화가 와서 흡수하고 융화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로트였죠. 사실 어떤 노래의 정체성을 규정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멋있다. 나는 그대만의 지친 그대만의 정류장 달래요. 대한민국 트로트 열전 지혜의 숲 출발해 보겠습니다.